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예. 자바스크립트 더 굿파츠라는 책이 있죠. 꽤 유명한 그 더글라스 크로포드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은 이제 읽고 나서 자바도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심각하게는 아니고. 그런데 실제 오렐리에서 또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사서 보실 분은 보는데 그렇게 아마존에서 평은 좋지 않습니다. 별 3개 정도니까 돈 있으신 분은 보시고요. 오늘은 이 자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좀 어떻게 활용하면 자바를 잘 활용하는 것일까라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응준님이라고 그 NHN에 계신 분인데 그분 블로그를 우연히 방문했다가 프로그램 언어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들을 쭉 수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맨 페이지예요. 유닉스의 맨하고 이제 펄 하면 나오는 그 설명서에 있는 그 글의 서두들이죠. 뭐 펄은 그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언어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화면이 작아서 파이썬은 인터프리트 언어고, 뭐 인터랙티브하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가장 핵심은 굉장히 깔끔한 문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죠. 뭐 이렇게 쭉 설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C++는 뭐 좀 잡다하지만 더 나은 C다. 뭐 이런 설명 있고, 뭐 J라는 좀 진짜 긱들만 보는 언어들 설명하고, 리스프는 프로그래머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멋있는 설명에 대해서 감탄을 하다가 갑자기 자바는 아무리 찾아봐도 한 줄짜리 설명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뭐 이런 듣보잡 언어인 건가? 뭐 이렇게 글을 맺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자바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한 줄로 이렇게 댓글 달려다가 한번 재밌겠다, 이거를 여태까지 자바를 매일 밥벌이로 쓰고 있지만 한 발 물러서서 자바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살펴보고 정리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뭐 자바 스펙 문서나 이런 것들 읽어보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이번 공감 세미나는 자바를 한 발 물러서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한번 이걸 발표해보겠다. 그래서 살짝 아까 달았던 그 낚시성 제목과 함께 한번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업계는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 기술을 선택하기 쉽지 않죠. 처음에 이렇게 업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선배들한테 답을 달라고 하는데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소호강호라는 소설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화산파가 거기 핵심 중심이에요. 화산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굉장히 옛날에 잘 나가던 문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의 소수 문파, 이렇게 좀 조그만 문파가 되고 거기서 근근히 뭐 자아신공인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는 그 쪽입니다. 검이 좀 유명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음모가 밝혀지죠. 옛날에 이 화산파 내부에서 기수련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제 검 수련을 먼저 스킬을 익혀야 된다, 내공을 익혀야 된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싸웠어요. 두 파가 싸웠는데 이제 한 파가 이제 비겁한 술수를 써가지고 다른 한 파를 완전히 몰락시켜 버렸던 일이 있는 거죠. 우리 업계도 비슷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저희 회사 인력교육 하시는 분이
쓰셨던 장표인데요. 좀 제가 좀 전에 장표와 연결하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따로 인터넷을 찾아서 사진을 꼭 찾아놨습니다. 이대호 선수와 이승엽 선수 둘 다 홈런을 잘 치는 선수인데 이 두 선수의 그 홈런을 잘 치는 비결을 서로 비교한 그 그림이에요. 전 솔직히 야구를 잘 몰라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뭐 핵심은 그거죠. 둘이 너무나 그 체격 조건이나 다른데 자기의 그 체격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홈런을 어떻게든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을 치는 절대적인 조건이란 어쩌면 없는 거죠. 물론 이 둘을 합치면 뭐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의 특징을 알고 그걸 잘 활용하는, 갑자기 왜 이게 에코가 먹는 거죠?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켄트백이 원래는 스몰톡 엔지니어였어요. 스몰톡 XP라는 걸 처음 창안했던 그 프로젝트도 스몰톡 프로젝트였고요. 스몰톡을 쓰다가 이제 스몰톡이 멸망을 하고 자바 넘어와서 이제 밥벌이를 하는데 사람들이 왜 자바를 쓰느냐, 당신 같은 그 고수가 자바 같은 언어를 쓰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켄트백은 솔직히 자바 엔지니어보다는 다른 쪽 엔지니어들한테 인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켄트백도 나도 자바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언어가 아니라는 건 잘 안다. 근데 그런 거 너무 자꾸 물어보지 마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바 백서, 좀 전에 발표한 거랑 조금 겹치네요. 자바 백서가 있어요.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직도 나옵니다. 96년도에 작성된 문서인데 여기서 자바의 설계 목표를 정리를 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죠? 저는 한글로 썼습니다. 네. 5가지인데 이 중에서 처음 2가지는 언어와 관련됐고요. 다음 3가지는 그 버추얼 머신과 관련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는 살짝 아닌데, 예. 옛날에는 이 처음 자바를 만들 때 사실 2개가 뭐 이렇게 언어와 버추얼 머신이 분리가 안 돼 있었죠. 이 VM 자체가 이 언어를 위해서 만든 거고 VM에 위해서 다른 언어를 돌릴 생각은 없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요새는 둘을 좀 분리해서 얘기하는 편이고요. 또 아까 그 도발적인 질문을 했던 그 블로그 자체도 언어의 특성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둘을 한번 분리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인데요. 자바 언어는 단순함, 객체지향, 제가 이거 고쳤는데 안 고쳐졌네요. 예, 객체지향, 친숙함, 제가 객체 중심으로 고치다가 지금 왔는데요. 그리고 견고하고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함과 친숙함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친숙함이 먼저 얘기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C++, 뭐 지금도 아마 그 설문조사하면 1, 2등 하는 언어가 C++죠.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목표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특히 C의 모호함과 C++의 복잡함 때문에 어려워하는 개발자들에게 어떤 단순성을 제공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영역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화이트북에 보는 백서에는 설계는 더 이상 넣을 게 없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완성된다라는 그 격언을 이제 거기다 넣어놨더라고요. 보시면은 많은 것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 C의 스트럭처나 유니언 같은 게 없고 이넘 같은 것도 없고 펑션도 없어요. 다중상속 빼졌다는 건 유명하죠. 그 연산자 오버로딩도 없고요. 예, 뭐 포인터도 당연히 뭐
이제 추상화돼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여태까지 썼던 그 신텍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언어라는 거죠, 자바는. 또한 이제 견고한 안정, 요게 살짝 그 문장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견고성은 정적 타입 언어에서 오는 장점입니다. 정적 타입 언어라는 거는 컴파일러가 코드를 컴파일할 때 타입을 확인해서 오류를 내주겠다는 거죠, 잘못된 거를. 그게 정적 타입 언어고요. 보통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은 그 스트롱 타입, 엄격한 타입 체크와 관련된 건데, 보통 스태틱 타입과 스트롱 타입들은 좀 분리를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같이 가니까 대부분. 근데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그 스트롱 타입들은 그 실행 중에 객체 서로 타입이 다른 거를 이렇게 매핑하려고 하면, 이제 어사인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링 타입의 A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거를 오브젝트 타입의 B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B는 이제 이게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대입이 되겠죠. 그다음에 C라는 타입 변수는 인티저라는 객체의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거기다가 오브젝트를 다운 캐스팅 해가지고 매핑을 했어요. 그러면 컴파일할 때는 오류가 안 나겠죠. 캐스팅을 했으니까. 근데 런타임에 오류가 납니다. 그게 바로 스트롱 타입의 특징이죠. 이렇게 자바는 그 타입 체크를 통해서 오류를 좀 미리 발견해 주겠다. 그래서 견고하고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논쟁이 많습니다. 독촉 타입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지만 불편하다. 그것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그 불편함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좀 그러네요. 저도 독촉 타입 언어를 몇 가지 쓰는데, 예, 오늘 자바 프로그래머의 모자를 쓰고 왔으니까. 예. 정적 타입 언어는 버그를 정적 타이핑,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의 타입을 확인하는 거는 버그를 찾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고 나면 정적 타입 언어가 그 타입 체크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별로 단위 테스트에서 이미 테스트가 됐는데 또 테스트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적 타이핑은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이 논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영어 이거 읽어보시고요. 유닛 테스트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적 타이핑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블로그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대학교를 까먹었는데 석사 논문으로 이 사람이 진짜 정적 타이핑이 효과가 없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젝트 중에서 좀 규모가 작은 것 중에 좀 유명한 거,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건 아니더라도 약간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그러면서 테스트가 잘 돼 있는 거, 4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하스케일로 바꿨어요. 1:1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하스케일로 컨버전을 해가지고 그 컴파일 타임에 타입 오류가 발생하는지 봤더니 이 정도 나왔어요. 물론 심각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실행 안 되는 부분에서 난 오류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뭔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 이제 단위 테스트로는 충분하지 않고 스태틱 타입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었고요. 물론 저는 이제 단위 테스트와 컴파일 타임의 그 타입 체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단위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합쳐진다면 더 좋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한 논쟁거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적 타입 언어를 쓰면서 가장 개발자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도구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로버트 C 마틴이 레이스 컴프 이제 오랄리에서 여는 레이스 컴프에 가서 루비 개발자들 앞에서 뭔가 앞으로 우리 업계가 좀 더 새로운 그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와중에 도구 얘기를 좀 합니다. What do you use for an editor? 에디터 뭐 쓰냐고 물어보고요. What? Vim, 빔이라고 했죠. Vim! VI. 예. which is VI. What? 20 years ago, I couldn't wait to get off of VI. VI? What 아까 the 얘기한 빌 hell? 조이가 아마 VI를 만들었죠? 70년대. Oh, wait, I know why you're using VI. It's because you came from TextMate. 네, 또 루비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텍스트메이트 There you are, the 얘기하고요. guys on the front edge, the cutting edge of technology. Ruby, rule the world, and you're using VI. 루비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사람들이 I don't VI나 understand. 쓰냐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겁니다. You know, there are people out there that are trying to make IDEs that have interesting abilities. You know, who's used IntelliJ? 인텔리제이 In Java? 쓴 사람 Okay, I know I'm 누구냐고 not supposed to say 물어보고요. that. Java, who's used the power of those refactorings, the power of that tool to manipulate code is enormous. It's unbelievable. And can you imagine that power in Ruby? Can you imagine being able to say, oh, this class needs to be split into two. Command Option C. And the class is split 네, into 클래스를 two. 반으로 This 나눠야 될 method 때 needs to be moved over to that 그냥 class. 키 한 번 누르면 Command Option 나눠진다는 R. And it moves over to that 옮길 class. 때도 This 되고요. class should be split into a hierarchy. Extract a 예, superclass. 상위 클래스로 옮겨야 Command 될 때 Option S. Whomp. 예, 버튼 하나로 된다는 거죠. Why can't we have that? Why can't we have that? Where is that technology? And frankly, I think that the guys who would like to do that are look. 예, 뭐 그냥 액션이 워낙 재밌는 사람이라서 한번 플레이해봤고요. 그 다른 언어들은 확실히 이 ID 지원만큼은 자바만큼 이렇게 발달된 언어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 자바의 정적 타이핑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컴파일러가 이 변수나 이 파라미터들의 타입이 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추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브젝티브 C에서 그 자바로 개발하던 습관 그대로 이렇게 개발하다가 뭐 이름 하나 바꾸려고 했다가 완전 프로젝트를 완전 꽈버렸습니다. 이게 자바에서는 변수 이름 바꾸는 게 쉽잖아요. 그냥 바꾸면 잘 알아서 바뀌어지잖아요. 오브젝티브 C에는 그게 안 되니까 동적 타입 언어니까 이 변수랑 저게 같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컴파일러 입장에서, 에디터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쪽 바꾸면 다른 거에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실행을 돌려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예, 인텔리제이 좀 전에 인텔리제이를 루비 커뮤니티 가서 얘기해서 그런지 그 젯브레인에서 요새는 루비마인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었죠. 뭐 파이썬, 파이참이라는 거 만들었고, 그래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자바 툴만큼 그렇게 지원해주는 기능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뭐 쉽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타입이 안 맞으면 바로 빨간 줄 거지잖아요. 내가 바로 잘못된 걸 알 수 있죠. 피드백을 얻을 수 있죠. 뭐 오타를 쳤어도 바로 알 수 있고, 오타 칠 일이 사실 없어요. 자동으로 완성해 주니까. 제가 예전에 VI로 개발할 때는 대부분 많은 시간을 오타 때문에 버그 잡느라고 시간을 많이 버렸는데, 그런 일이 이제 자바 쪽에 많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리팩터링이 쉽죠.
예, 이렇게 좋은 툴을 가지고도 리팩터링을 안 하시는 자바 개발자분들은 참 품질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자바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그 너저분한 그 코드들, 필요 없는 코드들이 막 있죠. 뭐 타입을 일일이 다 지정해 줘야 된다든가 하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자바 ID 지원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적 타이핑 언어의 장점 중 하나는 정적 코드 분석 기능도 굉장히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상민 님이 발표하실 때 더 자세하게 발표해 주실 부분이고요. 예, 뭐 결함이나 이런 어떤 내가 테스트를 제대로 작성했는가, 빠진 게 없는가, 코딩 표준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죠.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속성만 제가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 인터페이스입니다. 객체라는 아이디어, 클래스랑 오브젝트, 뭐 이런 상속, 이런 개념이 처음 나온 언어는 시뮬라 67이죠. 시뮬라 67에서 범용 언어라면, 그 당시만 해도 범용 언어가 아직 안 차게 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범용 언어라면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알고리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복잡한 코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단위로, 디컴포지션이라고 거기 얘기하는데, 그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중복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시뮬라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객체와 상속과 클래스, 이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그 디컴포지션을 달성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레고 블록처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조립할 수 있고, 뭐 우리가 흔히 객체 지향에서 접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사실 객체 지향의 최초의 언어는 시뮬라 67이 아니라 스몰토크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스몰톡에서는 이런 상속이나 클래스 이런 개념보다는 메시징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레고처럼 블럭들 어떤 구조에 관심이 있었다면, 스몰톡에서는 이미 구조화된 이 단위 프로그램들, 이 단위 독립 프로그램들 간의 인터랙션에 관심을 둔 거죠. 그래서 스몰토크에서는 프로그램은 세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각자 역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서로 인터랙션을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유기체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레고 블럭과 세포는 좀 다른죠, 느낌이. 그렇게 이런 어떤 메타포 안에서 처음으로 객체 중심 언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알렌 케이가 좀 이렇게 말을 잘 많이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너가 객체 중심 언어라는 걸 만들었는데 객체 중심 언어가 도대체 뭐냐? 워낙 사람들이 서로 자기 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메시징만이 의미 있다고 본다. 뭐 정보를 은닉하고 또 레이트 바인딩을 하고, 컴파일 타임에 뭔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러닝 타임에 실행 시에 결정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만,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객체 중심 언어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가 그거라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객체가 다른 외부와 어떻게 소통할지를 정해놓은 문서, 어떤 규약 같은 거예요. 프로토콜이죠. 나한테 이런 거를 메시지를 주면 나는 작동해.
라고 거기다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객체 지향을 생각하지 않으면 시뮬러 스타일의 객체 지향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뭐 객체 지향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만 가능하면 이런 어떤 개념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인터페이스를 상당히 어떤 자바 개발자들이 많이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좀 좋은 디자인이 되는데 어떤 가장 큰 방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패키지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몇 시에 끝나야 되죠, 제가? 3시요? 예. 큰 소리로 하셔도 되는데. 예.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는 많은 사람이 디렉토리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예,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또 하나 보통은 이제 네임스페이스의 역할을 합니다. 자바 클래스 이름 길어지거나 뭐 이러지 않도록 그 어떤 문맥을 제공을 하죠. 근데 자바 언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 대부분 아셨지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자바는 패키지를 모듈로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기본 가시성 때문에 디폴트로 제공되는 그 가시성이 있어요. 그 보통은 그러니까 가시성을 명시하지 않으면은 얻게 되는 가시성이죠. 보통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을 많이 씁니다. 근데 거기다 아무것도 안 쓰면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건 보통 그 이름이 없는데요. 패키지 프라이빗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도 하고요. 또 패키지 프로텍티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그 생략을 하면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그 프로텍티드보단 강하고 프라이빗보단 약한 가시성이에요. 뭐냐면 상속 계층 간에서는 서로 안 보이는데 정보 은닉이 되는데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서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같은 패키지 안에 클래스는 서로 내 정보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걸 기본으로 뒀다라는 게 패키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기본 디렉토리나 네임스페이스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는 좀 부족한 패키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JUnit을 처음 그 켄트백이 작성했을 때가 비행기 안에서 에릭 감마를 만났을 때죠. 둘이서 어디 발표하러 가다가 비행기에서 무료하니까 켄트백이 에릭 감마한테 나 자바 가르쳐줘. 내가 TDD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둘이서 같이 TDD로 에릭 감마가 자바를 가르쳐주면서 JUnit을 만든 게 JUnit 처음 버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이때 에릭 감마는 어떤 객체 메소드를 최대한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노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퍼블릭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켄트백은 스몰톡 개발자였기 때문에 그런 가시성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고 잘 설계됐다면 최대한 내가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갖다 쓸 게 여기 클래스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럼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사순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켄트백이 나중에는 역시 그 에릭 감마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이제 자바는 정적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패키지 프로텍티드 또는 패키지 프라이빗은 그런 어떤 가치 사원 가운데서 어떤 중립적인 그 밸런스를 잘 맞춘 그 가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프로텍티드를 사용하면 그 패키지 안에서는 그런 객체 지향의 그 캡슐화의 장애를 넘어서 마음대로 내 옆에 이웃에 있는 그 객체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쓰면 단위 테스트 할 때 좀 쓰는 편인데요. 단위 테스트다 보면 퍼블릭 메소드만으로는 충분하게 테스트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을 쓰기도 하고 뭐 좀 트릭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클래스를 패키지 프로텍티드로 만들어 놓으면 단위 테스트 케이스가 쉽게 그냥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있죠. 테스트 작성하기 되게 편해집니다.
또 하나가 이너 클래스인데요. 이너 클래스는 원래 자바에 없다가 자바 1.1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클래스는 자바에서 클래스 하나는 파일이다 라는 원칙을 사실 자바 스스로 깬 거예요. 많이 쓰지 않고 이펙티브 자바에서도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조심하라는 얘기지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그 자바에서 모듈의 단위를 몇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메서드와 클래스만 모듈의 단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 단계에서 자바는 모듈의 어떤 규모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줘요. 블럭은 사실 좀 약해서 제가 좀 이렇게 띄워놨고요. 블럭만 따로 얻다가 넘기거나 블럭에다가 이렇게 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바는. 그러니까 블럭은 약간 기능이 약하고요. 메서드, 그다음에 내부 클래스, 패키지 단위로 그 응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모으고 서로 다른 것끼리는 관련을 끊어버리는 게 목표잖아요. 좋은 설계의 목표인데 그럴 수 있는 장치들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좀 잘 활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바 5부터는 열거형과 지네릭스가 들어갔습니다. 자바가 처음 나왔고 1.1, 1.2, 1.3, 1.4, 5, 6, 7까지 나왔죠. 지금 8이 나올 차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8번 버전업이 됐어요. 뭐 마이너 업그레이드 빼고 메이저 업그레이드만 8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면 자바 랭귀지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자바 언어를 표준을 정해놓은 그 문서는 몇 번 리비전이 됐을까요? 8번 자바가 업그레이드 되는 동안 자바 언어는 몇 번 변화가 됐을까요? 이거 책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나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바 7까지 나오는 동안 자바 시방, 예. 3번이요? 다른 분. 정답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냥 맞춰보세요. 예. 8번. 예, 다른 분. 7번. 다른 분. 예. 4번 맞췄습니다. 예, 4번 갱신됐어요. 자바 백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나와서 하나 고르세요. 예. 자바 백서에 보면은 아주 처음 이제 1.0 나왔을 때 만들어진 문서인데 거기에 자바는 이미 성숙했다. 바꿀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그 약속대로 자바 5 때까지는 이너 클래스 한번 넣고 어설트 구문 한번 넣고 그 외에는 언어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바 5가 돼서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자바 5에 추가된 기능, 어떤 언어적 특성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바 7에 또 엄청나게 들어갔고 자바 8에는 아주 많이 바뀔 겁니다. 왜 자바가 그 전에 고수하던 노선을 바꿨을까? 단넷 때문이죠. 단넷이 이제 경쟁을 하고 엄청난 이제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우리도 좀 바꾸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서 좀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몇 가지 추가했습니다. 열거형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문서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열거형이 원래 C++에 있는 건데 안 가져왔어요. 근데 또 넣어버렸어요. 이거 자기 부정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바의 이넘은 클래스예요. 어떤 상수가 아니라 자바 이넘 자체는 그냥 클래스고요. 그리고 타입 세이프 합니다. 우리 자바의 정적 타입 특성을 아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제공하는 건 뭐 특징이 아니고 가장 큰 장점은 그 스테이트 패턴, 디자인 패턴 중에서 스테이트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트 패턴을 이념을 통해서 구현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만약 스테이트 패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념을 배우면서 같이 한번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네릭스는 이건 원래는 늘까 말까 고민을 하던 피처입니다. 정적 타입으로 가다 보면 지네릭스가 빠질 수가 없어요. 지네릭스가 자바5에서 새로 개발된 언어가 아닙니다. C++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전 에이다에서 있었고요. 아주 요새 뭐 말이 되는 되게 최신의 어떤 랭귀지 스펙 같은 것들이 사실은 60년대, 70년대 다 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루튼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시뮬라에 있습니다. 코루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당시에는 물론 아카데믹한 거고 지금은 우리가 실제로 밥벌이하는 데 쓰는 언어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개념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네릭스는 이제 C++의 템플릿과 비슷한 건데 좀 간략화되긴 했지만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는데 이게 어떨 때는 인티저로 뭐 패러미터나 반환 타입이 됐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스트링이 됐으면 좋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방법이 똑같은 로직을 두 개를 만들던가 아니면 타입을 오브젝트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브젝트는 모든 객체의 상위 객체니까 어떤 타입도 받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 지네릭스가 들어오면서 타입을 사용할 때 컴파일 이제 그 구현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쪽에서 사용할 때 지정하면 되게끔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로직인데 타입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 이럴 때 이 템플릿 지네릭스를 사용하면 아주 행복하게 중복 없이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네릭스가 도입되면서 뭐 바운싱 문제가 있고 또 뭐 공변성, 뭐 역공변성, 뭐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펙티브 자가를 보시면 아마 머리가 깨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때는 조용히 그냥 옛날 스타일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언어 얘기 끝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JVM입니다. 사실 오늘 보려는 건 언어였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가 컴파일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자바는 인터프리터입니다. 자바가 본질적으로 파이썬이랑 다르지 않아요. 우린 자바를 컴파일하면 점 클래스가 되고 점 클래스를 JVM 실행을 하죠. 파이썬도 점 파일을 소스 코드인 점 파일을 컴파일하면 점 파이 C나 점 파이 O가 생기고요. 이거를 파이썬 버추얼 머신에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바는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왜 인터프리터 언어를 만들었을까? 그건 동적인 특성을 좀 가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런타임에 뭔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C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프리터 언어인 게 자바인 거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할 것들이 이제 많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은 메모리 관리를 코드에서 빼버릴 수 있도록 가베지 컬렉터를 넣어놨어요. 그전에는 C++에서는 디컨스트럭터가 항상 객체가 릴리즈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모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클래스 안에 그런 코딩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런 것들 넣을 필요 없도록 GC가 들어갔고요. 또 리플렉션 기능이 자바 1.2부터 1.1인가 1.2부터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내 코드를 내가 조작할 수가 있어요. 리플렉션을 사용하면. 뭐 그냥 많이들 아시는 거니까 얘기는 안 했지만 요거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자바의 덕타입입니다. 덕타입은 이제 파이썬이나 루비 같은 데에서 동적 타이핑 언어를 하는 쪽에서 쓰는 건데요. 자바 리플렉션을 사용하면은 자바에서도 덕타입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간에 보면 as하고 워커블 클래스 P 뭐 이렇게 써 있죠. 그 P 객체가 무슨 타입인지는 모르지만 워커블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워크라는 메소드가 이제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P에 워크라는 메소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워커블 객체로 취급을 해서 워크라는 걸 호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실행이 되고 없으면 에러가 나겠죠. 세 번째 거는 에러가 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동적 타입 언어까지 구현할 수 있는, 동적 타입 특성까지 구현할 수 있는 게 리플렉션이고요. 메타 프로그래밍입니다. 메타 프로그래밍은 저 위에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마리오네트 인형인데요. 마리오네트 인형을 사람이 조작을 하죠. 그럼 이 마리오네트는 또 그 조작에 따라서 봉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우리는 보통 봉고 치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내가 또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런 게 메타 프로그래밍인데요. 이런 메타 프로그래밍이 자바의 어떤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스펙트-J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자바의 그 상속 구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코드 중복이나 이런 문제들을 AOP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횡적인 관심사들을 별도 코드로 분리하고 자바 상속 계층이랑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컴파일 타임이나 런 타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코드를 다 디컴포지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컴파일러가 이제 확장이 가능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자바는 그 C++ 프리 프로세서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컴파일러를 확장해서 기존의 언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을 내가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롬복이라는 거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쓰면은 중독이 됩니다. 이 롬복을 사용하면 자바빈의 어떤 getter, setter, 해시, to, string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냥 프로퍼티만 만들면 돼요. 생성자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클립스가 자동 생성해주기도 하지만 소스 코드 보기가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필드가 많아지면은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찾아봐야 되고. 근데 그냥 코드 자체는 그 멤버 변수들만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컴파일을 하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마술이 가능해지고요. 또 좀 전에 그 인터페이스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인터페이스란 장치 자체는 굉장히 개념적으로 좋지만 인터페이스를 잘 사용하려면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 공부하고 나서 와 진짜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공부하고 나면 이걸 어떻게 다 지켜가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지 정상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디자인 패턴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사람이 전혀 뭔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기능, 어떤 방법들이 생겼어요. 그게 메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가능했고요. 대표적인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이죠.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팩토리를 만들지 않아도 객체를 생성하고 컨피규레이션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요. 그전에는 빌더나 팩토리를 만들었어야지 되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제대로 된 객체 지향을 하려고 했다면. 근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좋은 설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AOP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하나 그 JVM의 동적인 특성을 활용한 게 가너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단넷 때문에 좀 활성화된 건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요새 스칼라로 유명한 그 마틴 오더스키 교수도 사실은 아주 자바 초기부터 피자나 뭐 GJ 같은 어떤 JVM에서 올라가는 다른 언어를 만들어서 그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이고요. 이제는 이제 JVM은 자바 언어만을 위한 VM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되는 어떤 언어든
바이트 코드로만 컴파일 된다면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8020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모든 기술은 은탄환이 아니죠. 한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0%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도 20%는 해결이 어렵죠. 또 80, 10 원칙은 그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10%는 어떻게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 10%는 진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딱 숫자가 맞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원칙이죠.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도 80%는 자바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20%, 또 그 10%는 정말 괴롭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 다른 언어랑 같이 섞어 쓴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위키피디아 보면은 한 90여 개의 언어가 제부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언어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아카데믹한 언어나 취미로 만든 언어도 있으니까 그렇게 뭐 골라내면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뭐 밑에 적어놓은 것들은 꽤 이제 프로덕트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언어고요. 자바 자체도 공식적으로 이런 언어들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자바 그 언어가 4번밖에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바 버추얼 머신은 2번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자바 언어보다 더 바꾸기 싫어하는 게 자바 버추얼 머신이에요. 자바 개발자들은. 근데 그걸 바꿨어요. 뭐냐면 컴파일 타임에 그 메소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보크 다이나믹이라는 걸 추가했고요. 또 자바 코드 안에 다른 동적 타입 스크립트를 인베딩할 수 있는, 이렇게 내장해서 호출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어떤 API, 표준 API도 개발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거죠. 우리가 다른 언어들은 우리 언어로 넘어와, 레일즈 좋아, 뭐 루비가 최고야, 막 파이썬 장고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바 개발자들은 그 바꾸는 전략 말고 이렇게 조금씩 진보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다른 대안을 혼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거의 끝납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예, 중력 탈출, 자바 자체의 특성과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태까지 봤었는데요. 이젠 자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랭귀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랭귀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바를 봤을 때, 다른 언어들을 봤을 때 어떻다는 건데 나중에 보시고요. 예. 이게 자바, 해스켈 개발자들이 보기엔 자바가 이렇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바는 너무 무거워요. 할 작업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언어 5줄이면 될 거를 100줄을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일을 많이 했다는 어떤 자부심은 들지만 실제로 비효율적으로 일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저기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더미가 있는데 이거를 얇게 깊게 파도 되고 넓게 낮게 파도 되는 거죠. 자바는 오른쪽 거를 선택했어요. 얇고 깊게 파는 거. 폭이 좁다는 거는 학습 곡선이 짧다는 거고 깊다는 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언어들은 학습 곡선이 넓어요. 근데 지금 해야 될 일은 얼마 없어요. 그 100대, 아까 100줄과 5줄의 차이가 뭐 좀 과장됐어도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 자바에서는, 작성에 대한 코드의 총량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상위 구조를 재사용하고, 우리가 코딩을 하는 데는 버튼 업 전략이 있고 탑 다운 전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상위 구조를 탑 다운 과정에서 생기는 코드를 재사용하고 버튼 업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공통 코드를 재사용하는 전략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작성하는 코드량이 줄어들 수 있죠. 그죠? 그 버텀업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공통 코드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링 리스트를 파싱해서 데이트의 리스트로 바꿔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그냥 막 코딩을 하면 저렇게 여러 줄이 됩니다. 근데 오빠라고 하는 예, 발음이 오빠예요. OP4J라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렇게 한 줄로 그게 가능해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도 자바를 쓰면서 100줄짜리를 한 줄에 5줄에 작성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막 코딩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게 그 상위 레이의 구조를 재사용하는 거죠. 그게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자바의 프레임워크는 단점이 있어요. 쓸모없는 프레임워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야 될지 모릅니다. 프레임워크는 한마디로 실제 썼던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다 보니 중복되는 공통된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거를 뽑아내서 만들어지는 프레임워크가 진짜 프레임워크입니다. 나 오늘부터 프레임워크 만들 거야 라고 하고 만드는 프레임워크는 시중팔고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해요. 그런 프레임워크 근데 자바 영역에는 너무 많습니다. 잘 선택하시고요. 스프링 쓰시면 됩니다. 예, 이건 제가 급하게 준비하면서 다른 지인들한테 자바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건데요. 객체 지향으로 인도하는 언어다. 계속 지혜나하는 언어다. 단순하고 깔끔한 언어고, 예, 이 한계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맨 마지막에 제일 감동적인 대답을 한 제 옆 동료입니다. 딸을 유치원에 보내주는 고마운 언어. 예. 공식 자바의 정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거예요. 자바 표준 집의 서문에 있는 문장인데요. 자바 언어는 범용의 어떤 병행성을 가지고 클래스 기반 객체적인 언어고, 별다른 조건 없이 어느 환경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자바를 배운 거는 아주 초기부터 배웠지만 학습했지만 실제로 자바를 메인 언어로 쓴 거는 2005년도 정도부터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저는 그 서버에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환경을 구성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픈소스를 썼는데 그 오픈소스가 리눅스나 이런 데는 써내서나 많이 쓰는 머신은 잘 돌아가는데 제가 썼던 머신은 IBM의 AIX였고 컴파일조차 안 되는 머신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소스 까면서 고정하면서 그 고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그런 오픈소스 스크립트 언어를 이런 업무용으로 쓰나 봐라 라고 하게 됐어요. 네, 자바 개발부터는 그런 고생은 안 하고 있죠. 고맙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